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 접근성 앤 유지정치연구소 배용우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권침해 및 민원발생 예방, 그리고 학대 발견과 신고 및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권침해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세 번째, 조사 난항자에 대한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인권침해 신고 및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떻게 장애가 일어나고 이러한 장애는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며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차별이며 인권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차별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런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의심하는 정황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고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 출연은 약 전체 인구의 13%, 독일은 24.6%, 그리고 한국은 5.2%, 호주는 17.7%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장애 출연율, 즉 장애인 인구수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장애 출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장애에 대한 이해, 즉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전통적인 장애의 정의, 즉 개인적 의료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손상이 곧 주민과 능력의 장애를 초래하고 이것이 장애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손상이 있을 때 이것이 기능에 제약을 가져오고 손상이 바로 장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즉 손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든가 청력이 떨어진다든가 걷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곧 장애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손상을 질병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고 질병은 곧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 해결도 가족 또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서 교육, 경제, 사회활동 등이 모두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장애 요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고 하면서 손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적 장애 정의, 즉 개인적 의료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모델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모델이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적 모델은 손상이 바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은 사회의 인식과 사회의 장벽에 만나서 장애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손상만으로는 장애가 되지 않지만 손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 차별과 편견이 있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동이나 접근, 정보에 대한 장벽에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곧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억압과 장벽의 문제이며 사회 억압의 제거가 목표가 됩니다. 즉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장벽 제거가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되며 사회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 모델입니다. 지난 2010년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은 장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즉 장애가 된 우리가 건강이나 장애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만나고 그 밖에 기능이라든가 활동 또 참여 이런 것들이 만나서 결국은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지 개인의 어떤 손상 문제 때문은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계단 앞에서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모델에서는 이 장면을 봤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계단을 못 올라간다. 즉 보행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개인적 모델입니다. 이 개인적 모델은 그래서 이 장애인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것은 계단이 휠체어 사용자를 장애인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계단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휠체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계단이 있느냐 그 계단을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사회적 모델에서는 이 장애인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문제와 책임이 됩니다. 이처럼 장애된 인식을 바꿀 때 우리는 인권 침해를 보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권 침해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손상과 사회의 태도, 장벽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권 침해도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지혜 선생님이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이 없는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성능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세상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차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비의도적 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좋은 뜻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차별이 됐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의도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 차별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차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비의도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성을 높이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의도적 차별이나 비의식 차별은 괜찮은가? 선량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괜찮은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번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립니다. 밖에 나가면 너만 고생이야. 필요한 걸 다 해줄 테니 안전하게 집에 있거라. 다 너를 위해서야. 아버지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즉 아들을 사랑해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선의에서 나온 비의도적 차별이죠. 그러나 과연 아들을 위험하다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만약에 아들이 나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아들 성인이라면 성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책임과 성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말릴 이유가 없고 말려서도 안 되는 것인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비의도적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비의도적 차별은 선의를 가장하고 나타난다. 즉,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장애인 학생들을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즉 고의성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차별이 아니라는 오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차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악의적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고의적이 아닌 차별도 차별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고의적일 경우에 더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어도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차별은 그 의도가 선하느냐 선하지 않느냐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태도 행동인 차별이 아니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즉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위험을 방지한다. 즉 장애인이 나가면 위험하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막는다거나 차별을 막는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입장입니다. 즉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차별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그 말을 듣는 사람,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와 관계없이 차별은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 차별과 다른 비의식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그림에 보면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소녀를 보면서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고 예쁜 소녀가 안 됐어. 휠체어만 안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는 많은 차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젊고 예쁜 소녀가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나이 많고 예쁘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인가 라는 의심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있으면 안 되는가? 젊은 사람은 휠체어를 타면 안 되는가? 즉 장애인이면 안 되나? 예쁜 사람은 장애인이면 안 되나? 그러면 장애인은 예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은 되어야 하나? 이런 차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감성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는 이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과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좋은 거야라고 넘어갈 때 차별은 일어나고 인권 침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보면서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살피고 인권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지만 인권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내 눈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칠하게 보지 말고 둥글게 살아라. 서로 이해하며 살아라. 그럼 여러분, 둥글게 산다는 것도 역시 차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까칠하게 보지 말라는 것도 차별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고려의 인권 문제는 때로는 까칠할 필요가 합니다. 무조건 둥글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가리고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또는 마음이 약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노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해는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을까요? 이런 오해와 편견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혼자 가면 보호자 없으면 성인 장애인에게도 보호자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인은 보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성인은 보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봐서 보호자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는 장애인을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보는 오해와 연결됩니다. 장애인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와 편견은 장애인은 일을 느리게 하거나 잘 못한다라는 편견입니다. 물론 장애에 따라서 일을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서 모든 장애인이 다 일을 느리게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력이 떨어진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다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랑 연결되는 것인데 장애인도 장애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역량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무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은 성격이 이상하거나 폭력적이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장애인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는 것이죠. 즉 장애인은 성격이 이상하거나 폭력적일 거라는 오해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은 착하고 순진하다. 바로 앞에와 반대인데요. 모든 장애인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폭력적이다라고 보는 것과 모든 장애인은 다 착하고 순진하다고 보는 것은 역시 똑같은 오해입니다. 장애인 중에도 폭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중에도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래서 장애인은 슬프고 우울하거나 비참하다. 여러분, 장애인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밝거나 명랑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장애인인데 우울하거나 비참해야지 저렇게 밝고 명랑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차별을 당하지만 늘 모든 장애인 슬프고 우울하고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자, 노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야 반면에 우리가 멈춰, 스탑이라고 말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중지해, 멈춰, 스톱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스탑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장애를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즉,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식당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 또는 저녁시간이라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라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우리 매장은 좁으니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회식을 가는데 장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애인을 빼고 갑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비의도적 차별처럼 우리가 가려는 식당은 장애인이 가지 못해.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물어보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식당을 찾을 수 없다면 장애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불편한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 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장애인이 괜찮다,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데리고 함께 가지 않는 것은 배제입니다. 그리고 배제는 차별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건물에서 2층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2층은 엘리베이터 없어서 못 올라갑니다. 이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를 다 2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층에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2층만 가라 하는 것은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에 해당입니다. 이런 행위는 차별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인적 서비스라는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단체가 있을 경우 경사를 설치하는 것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나 소리를 듣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도 차별입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도 차별, 학대도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먹은 벙어리 된 것은 눈동장인, 결림발이 같은 표현들은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혐오 표현입니다. 이런 혐오 표현들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몸으로 듣는 장애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혐오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애에 대해서 동정하는 시각을 갖는 것도 혐오고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권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뿐 아니라 모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차별하는지를 항상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개인적 모델, 의료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판단해서 이 사람의 손상 때문에 장애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의 권리와 인권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장애인의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의 관점에서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차별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동정과 시의 언어를 조심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됐어, 불쌍해, 장애인인데 어떻게, 몸도 성취하는 이런 표현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당사자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만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줄 때도 지원할 때도 필요한 것이 뭔지 미리 짐작하지 말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장애인의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애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택이나 결정은 본인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서는 안 됩니다. 즉, 장애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의도적 차별은 항상 내 관점, 말하는 사람의 관점, 차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내 관점이 아닌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조사 난항이 예상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응대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와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난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 난항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 왜 그럴까? 혹시 가족 또는 시설 담당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가 파악해야 됩니다. 즉, 가족이나 시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시설 담당자의 눈치를 본다고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 내용이 가족이나 시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 가족이나 시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스스로 인권침해가 없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권침해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인권침해 조사를 왔다고 하면 저는 인권침해 안 받아요, 인권침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것이 인권침해가 꼭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사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가족 또는 시설 담당자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 옆에 있거나 시설 담당자 옆에 있는 경우 그분들이 대신 말을 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권침해는 만약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이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고,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시설 담당자 또는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또는 시설 담당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는 가족이나 시설 담당자에 대해서 가족을 조사하거나 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알려는 것이 가족이나 그 가족이나 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조사는 가족을 처벌하거나 시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렇게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인권 침해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시 가족 또는 실효단계 없는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해야 하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가 끝난 다음에 혹시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인권침해가 발견됐을 때 해야 하는 신고와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침해 신고입니다. 시기,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장애인 학대 또는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분명히 학대나 인권침해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 했을 때는 반드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신고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전화번호 1644-8295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하고 응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기관입니다. 따라 이곳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고했을 때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신고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가 보장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해 주실 때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접수하면 학대가 의심되는 것 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가를 조사하고요. 살펴보고 만약에 학대나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보여지면 일반 상담으로 전환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대나 인권침해가 의심된다고 보면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 즉 그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감수성을 높여서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인권 침해 상황이 의심되거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권 침해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먼저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나도 언제든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권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감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가족 또는 실효당사자에 대한 조사 부분은 의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할 수 있고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조직,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언제든 내가 있는 조직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는 인권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인권 및 인권 침해 감정이 낮으면 차별이 일어나도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권 침해고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또는 실단체가 계속 조사를 거부했고 이것은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할 정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